지금 네. 국제 유가가 지금 상당히 지금 폭락하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뭐 그 유가에 투자한 그 뭐죠? 네. ETF 네. 투자하신 뭐 투자자들, 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했는데 상당한 피해를 볼 것 같은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네. 지금 국제 유가가 네. 지금 너무나 하락했고 이 상황이 오래 갈 거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디플레이션이 올 것이다라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뭐 작년부터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국제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국제 유가 외에 다른 그 밖에 원자재 가격도 동시에 이제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게 고조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가 흐름을 여기 보시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 국제 유가의 하락 속도가 굉장히 거세게 나타나고 있죠. 역사상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일도 벌어졌는데 WTI 기준 유가가 마이너스 37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유를 사는데 돈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게 마치 어떤 물건을 줄 때 돈도 같이 주면서 주는 물건들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예가 쓰레기거든요. 왜냐하면 가치가 없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을 때인데 그러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그것을 이제 저장할 만한 공간조차 부족해진다라고 판단했을 때 생긴 이례적인 일, 정말 역사상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에 대략 3.5% 수준이었던 겁니다. 물론 플럭추에이션은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 정도의 자리에서 머물렀고요. 떨어져도 2 이상이었죠. 근데 2012년 이후로 유럽발 재정위기 이후로 물가 상승률의 레벨 자체가 아예 1%대로 떨어집니다. 구조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2019년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0.4%였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마이너스 물가를 3달인가를 경험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2020년에는 물가가 회복될 것으로 다 전망을 했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것을 감안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그랬었고요. 그랬는데 물가 상승률의 전망치가 이번 IMF 전망치가 0.3%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게 확산됐었는데 2020년 들어서는 물가 상승률이 0.3%니까 작년보다 더 심해진 거죠. 현재로서의 전망은 2021년이 그래도 0.4%는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코로나19가 어떻게 확산될지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수요가 부족해짐에 따라서 공급은 충분한데 수요가 부족해짐에 따라서 나타나는 여러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당연히 완제품을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드니까 완제품 소비자 물가도 하락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게 결국 제가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성장률이라는 지표는 회복되지만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되는 것처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그 배경이 바로 디플레이션 우려입니다. 경제 회복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그 대장이 바로 디플레이션인 거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죠. 디플레이션의 정의는 제 생각에는 마이너스 물가를 찍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 물가가 장기간 지속될 때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물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본이 경험했던 건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2020년이 0.3%라는 얘기는 한 뭐 4개월 정도는 마이너스, 뭐 6개월 이상은 뭐 플러스 이런 느낌일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우려는 굉장히 고조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뭐죠? 바로 통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가 통화 정책을 가능한 범주 내에서 다 썼거든요. 하나가 기준금리인데 기준금리는 역사상 가장 낮은 기준금리까지 왔어요. 미국은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 수준으로 다시 회귀된 거고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낮은 기준금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했던 이 시점으로 회귀된 상태고요.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016에서 17년 사이에 가장 낮았는데 그때보다 더 낮아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역사 이래 가장 낮은 기준금리, 낮은 저금리 시대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금리도 낮고요. 우리 다 아시겠지만 무제한 양적 완화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외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제한 양적 완화는 굳이 따지면 원화를 무제한 공급하겠다라는 컨셉이고 외환도 역시 통화 수합, 한미 통화 수합을 체결함으로써 필요로 하는 외환을 다 공급할 수 있게 만들겠다. 역시 외환의 무제한 양적 완화 컨셉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한 겁니다. 뭐 바젤 3 규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규제를 완화하면서 은행이 외환을 공급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거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지급준비율 컨셉도 그렇고 모든 통화정책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할 때까지 다 한 거예요. 근데 무제한 양적 완화인데 추가적인 양적 완화는 있는 게 없잖아요. 이제 다 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기준금리가 최저인데 기준금리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가가 너무 낮으면 적정 물가가 뭡니까? 적정 물가. 우리나라의 최저의 물가 상승률이 이게 바로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그래프인데 2%입니다. 그러니까 2%가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가장 적정한 물가, 안정적인 물가로 보고 있는데 지금 2%는커녕 0%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목표 물가를 훨씬 밑돌면 물가를 적정 물가로 올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책이 통화 정책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정 물가로 만들기 위해 너무 낮으니까 금리를 내리는 거죠. 금리를 내려서 적정 물가를 만드는 건데 이미 쓸 카드를 다 써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앞에 보여드렸던 IMF의 우리 한국 물가 상승률 전망치 2020년 0.3%는 코로나19 사태가 어쨌든 하반기에는 종식된다라고 봤을 때의 전제인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19 사태가 2021년까지도 확산된다. 그러면 글로벌 수요가 더 둔화되고 추가적인 국제 유가의 하락이 이어지고 국제 유가 하락세의 그 전망치를 보면 2분기가 저점이었는데 3분기가 저점이 되고 4분기가 저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추가적인 통화정책 카드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 저물가 국면에서 디플레이션 우려되는 국면에서 디플레이션으로 갈 때조차 우리는 정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나 추가적인 통화정책이 없기 때문에 경기 부양 수단이 별로 없고 재정정책마저도 그러니 이제 만약에 이 코로나19 이후에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나오지 않는 한 우리가 쓸 카드가 굉장히 적다.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소수지만 네. 또 다른 의견 가지신 분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우리도 미국처럼 제로 금리까지 낮출 수 있지 않냐. 네. 미국은 물론 마이너스 금리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제로 금리를 갈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면 그 기준금리 그 이하로 가게 되면 네. 이제 한국의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외환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한 예. 그 이슈가 생기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보통 논리잖아요. 네. 정통 논리인데 그렇죠. 실질금리로 기준금리가 아니라 실질금리로 따지게 되면 0%로 한다 해도 네. 미국보다는 낮기 때문에 네.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보다는 높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게 그 채권 투자자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국내 채권에 그 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몇 프로 안 된다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이 그런 수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7%인가 6%인가 뭐 예. 하여튼. 예. 그러니까 대다수 93%, 94%의 채권은 다 국내 네. 은행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네.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 비슷한 상황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일본이 무제한 뭐 돈을 찍어내고 막 이런 것들이 그 내부에서 다 소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우리나라도 금리를 더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하는 견지는 금리가 레벨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높으니 안 빠져나간다라기보다는 금리를 낮추는 액션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때마다 빠져나가는 것이지
지금은 높으니까 빠져나갈 이유가 없다. 이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더 이상 안 내리는데 우리 기준금리만 추가적으로 인하하게 되면 그때 외국인 자금이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다른 선진국들의 추가 금리 인하 동향을 보면 될 텐데 미국이나 아니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액션이라고 했어요. 근데 액션을 취할 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굳이 여기에 투자하고 싶지 않은 성향이 있겠죠. 근데 그 액션을 취할 여지가 많지 않다는 거죠. 이미 바닥까지 다 내려왔으니까. 물론 더 내릴 여지는 있어요. 그리고 금리를 지하실 밑으로 뚫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금리도 가능한 거예요. 다만 그거는 외국인 투자 자금의 이동을 고려한다면 다른 미국과 주요 선진국들이 금리를 같이 선제적으로 내려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2월 달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것에 대해서 되게 비판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지표가 다 나와야 그제서 인하하겠다라는 그런 대안은 너무 무책임하다. 그런데 2월 말에 동결했는데 3월 초에 미국이 B컷의 금리 인하를 하니까 그제서 우리나라도 비상 소집을 통해서 B컷의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다른 나라가 어쨌든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같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그런 국가들이 마이너스 금리로 더 전환을 해 나가면 우리도 그에 가깝게 내려갈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뭐 0.3% 물가 상승률이 그 정도 되지만 네. 우리가 사실 그 물가 지표를 조사하기 측정하기 위해서 그 선정하는 품목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품목 중에 우리가 이제 집값 부동산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신뢰 지수가 좀 떨어진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이 들어가면 지수가 확 올라갈 수 있다. 왜냐면 우리 집값은 막 상승하니까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네. 디플레이션 지표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 그러니까 불신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려면 460여 가지 품목에 대한 물가 변동폭을 가중평균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배제되어 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는 배제시키고 지난달에는 넣었던 건 아닙니다. 늘상 배제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표는 늘상 부동산 지표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충분한 대표성이 있는 지표라고 보는 거죠. 제가 정부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지표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레벨 자체가 너무 낮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0.3이냐 0.5냐 1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에서 몇으로 이동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높은 3.5% 수준의 물가 상승률에서 1%대로 하락했다가 지금 0%대로 하락했다는 이 동향인데 2000년대 이후로 어떤 해에는 부동산 지표를 포함시키고 어떤 해는 포함을 안 시킨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네. 이제 그 석유 가격이 이렇게 막 폭락하는 네. 이 상황이 되면서 네. 우리가 사실 그동안 이 재생에너지 쪽에 그 뭐랄까 미래 전망을 되게 밝게 봤잖아요. 네. 모든 이 뭐라 그러죠? 이 석유라든가 이런 화석연료. 화석연료. 네. 화석연료의 시대는 끝나고 네. 이제는 뭐 새로운 재생에너지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봤는데 네. 이제까지 그것이 가능했던 동력이 됐던 거는 이 석유값이 높으니까 이 어떤 생산성이라든가 채산성 네. 때문에 경제성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 연구 개발비가 막 들어갔던 건데 네. 이게 확 떨어지면서 이게 언밸런스가 되니까 네. 격차가 벌어지니까 네. 이제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나 이 속도가 느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것도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3020 재생에너지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30년까지는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20%까지 늘리자.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력 생산 의존도가 약 7%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20%까지 늘리자. 이게 3020 전략입니다. 기술 로드맵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고유가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생산성에 있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있을 때 우리에게 유리해진다라는 하나의 시장적인 논리도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그린 팔러스입니다. 이게 온실가스 규제, 얼마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라는 국제적인 규약이 있기 때문에 그 규약을 맞춰나가기 위해서 규제 때문인 거죠. 소위 말하는 규제 때문에라도 그렇게 이행을 해 나갔던 거죠.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 규제 때문에 받아들여지진 않잖아요. 소위 전기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원유 소위 가솔린 가격이 너무 비쌀 때 더 니즈가 커질 거 아니에요. 기름값 이렇게 비싼데 이참에 나 전기차로 바꿀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기름값이 정말 싼데 굳이 전기차로 바꾸고 싶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는 국제 유가에 따른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국제 유가가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락하니까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주춤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발주도 그렇고요. 현재 시장에서의 움직임도 더딥니다. 심지어는 전기차 구매할 때 또 수소차도 마찬가지죠. 이거 보조금 주는데 보조금 줘도 안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국제 유가의 전망에 기초할 필요가 있겠다. 국제 유가의 흐름으로 보면 현재 EIA 미국 에너지 정보청입니다. 저는 이 국제 유가 전망을 신뢰하고 있어서 이 EIA 전망에 따르면 2분기가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저유가 시대인 건 맞아요. 2020년, 21년 저유가 시대인 건 맞지만 그 트렌드를 보면 2분기가 현재로서는 저점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전망치가 어떻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전개에 따라서 있지만 현재로서는 2분기가 저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 충격도 2분기가 가장 집중되는 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시나리오가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니즈는 다시 올라갈 수 있겠다. 물론 저유가 시대니까 굉장히 그게 커지지는 않겠지만 가장 움츠러졌던 시점을 지나가면 다시 반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지나가는 그 경제 현상들을 그냥 이렇게 놓고 보면 별거 아닌데 내가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네. 관련된 부정적인 산업이 떠오르고 네. 당장에 단기적이 됐든 장기적이 됐든 네. 떠오르는 산업이 이게 나오니까 그럼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투자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것이냐 네. 우리가 좀 이렇게 습관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이제 저성장의 시대가 왔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정말 조그마한 외부 충격만 있어도 경제는 막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취약한 상황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거 뭐 빚이 됐든 뭐가 됐든 네. 뭐 이러저런 문제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국 경제가 생존할 수 있을지 우리 네. 뭐 보호무역주의도 얘기 나왔고 네. 했으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네. 이거에 대한 그 전략이 예.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일본의 사례를 깃들여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일본이 왜 망했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일본이 망한 이유를 이미 망했다고 표현하는 거 웃기지만 망한 이유를 이야기하려면 1시간 넘게 걸릴 겁니다. 100가지가 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는 일본이 필름 카메라 시절에 세계 필름 시장의 90%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마켓 쉐어로. 이 필름 카메라가 디카로 전환될 때 2000년대 초반에 디카로 전환될 때 디카 산업을 반 정도 놔준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산업에서 반 정도 놔준 거예요. 삼성전자도 디카 진출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디카마저도 스마트폰으로 들어왔죠. 그때는 이 카메라 산업에 전부를 내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분명히 있는데 그냥 기존 산업을 움켜쥐고 있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여러 가지 기업 의사결정의 그 태도 자체가 기업가 정신 자체가 움켜쥐고 있어요. 바꾸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거의 마지막 멘트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변화하는 그 트렌드를 주목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니까 절대 도산하면 안 돼 하면서 정책적으로 도산을 방지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기존 경쟁력이 없는 주력 산업을 내줄 땐 내주고 다시 앞으로 도약할 만한
유망 산업, 신성장 동력 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그런 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지 않을까. 그렇게 안 하고 그 기존 산업에 머물러서 이 도태되는 그런 모습을 한마디로 이 중진국 함정이라고 하죠. 중진국일 때 가능했던 산업인 거지 선진국일 때는 전혀 다른 산업으로 경쟁을 해야 될 텐데 앞으로 유망할 산업에 대해서 핵심 경쟁력을 구축하고 그 핵심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제도적인 환경, 기업 경영적인 환경, 인재 육성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신경을 써 나간다면 일본처럼 그런 망하는 사례가 아닌 계속 지속적으로 온고잉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은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네. 한국이 상대적으로 큰 또 도움을 받은 게 뭐냐면 전 세계에 네. 이 바이오텍 기업의 어떤 이미지,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엄청난 효과를 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조 달러의 홍보비를 쓴 효과를 얻었다. 네. 그래서 이 바이오텍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야기하는 그런 업계 관계자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이게 너무나 심각하다 보니까 이걸 막 살아남기 위해서 뭐 나왔던 게 다시 원격 진료에 대한 그 이야기도 나왔고 네. 뭔가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근데 이게 또 너무 방역이 잘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쑥 들어간다고 지금 네. 또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됐든 이번 기회에 한국이 그 차세대 먹거리 산업, 성장 산업으로 네. 뭔가 획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의 산업이 아닌 네. 이제까지 우리가 하지 않았던 약했던 그런 부분들에서 뭔가 확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이제 원격 진료도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유 자동차 플랫폼이 등장하거나 뭐 카카오 택시 같은 플랫폼이 등장했을 때 항상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규제는 따라와 줬어요. 그나마. 근데 뭐가 걸리는 거냐면 기존 산업과의 경쟁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이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이 없으면 기존 산업과 유망 산업도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로벌리 공유 자동차 플랫폼이 이만큼 성장해 있기 때문에 그게 도입이 되는 순간 같이 죽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원격 진료, 디지털 헬스케어인데요.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표현도 쓰고 여러 가지 쓰는데 이게 규제 자유특구 2019년 7월에 규제 자유특구를 만들 때 17개 지역에 대해서 규제 자유지역을 선정해요. 그때 강원도를 규제 자유특구 지역으로 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지정했습니다. 근데 그때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 활용이 안 된 그 배경이 바로 기존 의료 산업입니다. 의료계에서 막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병원 망한다. 네. 근데 정말 말 그대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거고요. 이렇게 안 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죠. 길게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디지털 헬스케어로 전환을 할 때 아니면 스마트 모빌리티로 전환할 때 모든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을 할 때 기존 산업과의 갈등이 있을 텐데 기존 산업과 여기 신산업에서의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공유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정부의 정책이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 그냥 기존 산업을 설득시키고 신산업을 설득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야 말 그대로 기존 산업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신산으로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뭐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온다고 하니까 이번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펼쳐지게 되는 여러 우리 그 환경의 변화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의 정말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 전략들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네.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래 시나리오 2021 김광석 저자를 모시고 여러 가지 미래에 있을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네.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